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의식입니다. 인증대비 학습과정 제2강 방법론 이론과 문항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특히 본 과정은요 DMAIC 로드맵 관련 문항풀이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DMAIC 즉 5페이즈 이론과 문항풀이 이렇게 주제를 달았습니다. 자, 본 내용에 대해서요 이해가 조금 안 되거나 학습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식스시그마 바이블 시리즈 DMAIC 편 식스시그마 개요 단원을 학습을 하거나요, 아니면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 보시면 문제 해결 방법론 DMAIC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 1강 도입부터 3강 식스시그마 로드맵 구조 해석, 이것을 좀 미리 학습을 하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는 인증편에 53페이지부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DMAIC 이러면 이렇게 5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고요. 특히 이것은 기승전결 이렇게 빗대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5페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3가지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우선 메이저 페이지와 컨트롤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의 활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프로세스를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잘못되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것을 특성화시켜서 현재 메저링을 하고 현 수준을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갭이 생기죠. 그 갭이란 것이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X를 찾아서 이제 분석으로 들어가겠고요. 자, 현재 베이스라인과 목표를 바로 메꿀 수 있는 어떤 그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주어진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컨트롤 페이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재 메저링을 한 다음에 바로 현 수준에서 목표를 메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선 방향이 있다 그러면 바로 프로세스에 적용을 해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저 페이지와 컨트롤 페이지는 현실 세계에서의 활동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A하고 I 페이지인데요. 메저 페이지와 이제 컨트롤이 현실 세계라 그러면 AI는 이제 사고하는 세계로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베이스라인과 목표 수준, 예를 들면 뭐 2.3 시그마 수준이다 그러면 최고가 6 시그마 수준이죠. 그러면 그 간극이 이제 한 2.3이라 그러면 한 3.7 정도 우리가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수준을. 그런데 그것을 왜 갭을 만들었느냐? 그건 이제 X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X들 중에서 가장 그러면 그 갭을 메우는데 영향력이 큰 요인이 뭐냐? 그것을 찾아주면 우리가 핵심이 이제 바이탈 퓨 X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찾아주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그랬죠. 분석의 목적은 바로 그 프로세스에 어디로 바꿀 거냐, 그 개선 방향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명확한 개선 방향 대비해서 최적화, 즉 임프루브를 이렇게 바꾸는 거다, 프로세스를 이렇게 바꾸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것이 최적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임프루브라고 하는 것은 애널라이즈에 100% 종속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명확한 개선 방향이 나오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식의 모호한 어떤 임프루브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제의 성공은 담보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임프루브는 실제 프로세스의 개선된 내용이 적용될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이미지만 제시해도 최적화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해서 이제 확인하는 이런 활동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C, 즉 컨트롤 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단계죠.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제를 하는 이유는 성과를 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앞의 모든 활동은 안 하더라도 컨트롤만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변경점이라는 건 뭐가 바뀌는 건데, 그 바뀌는 것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 유일한 어떤 그 페이지이기 때문에 기간도 여러 가지 그 외부의 변수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진행이 돼야 되고요. 특히 이제 확실하게 성과가 낮다라고 확인되지 않는 한 과제에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완전하게 성공을 하지 못한 그런 그 최종의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5페이지에 이런 기본적인 포인트를 위주로 해서요, 다양한 문항풀이를 진행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문항들은 무엇인가? 우선 페이지별로 활동에 대한 정의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D는 뭐하고 M은 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네, 난이도는 이제 하 수준이 되겠고요. 주제를 우리가 상황을 제시를 해요. 시나리오 이런 걸. 그 다음에 각 페이지별로 그 시나리오 상황별로 전개를 해봐라. 네, 이것은 난이도가 상에 해당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흐름도 알아야 되고 또 약간의 본인의 어떤 상상력, 생각을 동원해서 정의에 맞게 표현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그 방법론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 문항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특정 페이지를 하나를 정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묻는 거죠. 이것은 난이도는 이제 하부터 상까지 조정할 수가 있고요. 또 각 페이지별로 이제 범용 기법들이 있어요. 벤치마킹이나 FMA 이런 걸 가지고서 각 페이지별로 이제 전개해봐라. FMA 갖고 전개해봐라. 또 벤치마킹 갖고 전개해봐라.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난이도 한 중급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페이지의 난이도 하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우선 그 DMA, IC 각 페이지별로 주요 활동에 대해서 기술하라. 뭐 이런 문항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각 페이지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의를 명확하게 알면은 기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 define 같은 경우는 핵심이 문제 기술이죠. 문제 기술을 가지고 그 앞에 과제 선정 배경 기술이 오고요. 문제 기술을 가지고 그 뒤에 목표와 효과 기술, 이것이 이제 과제의 기본적인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앞으로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과제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죠. 범위 기술, 또 범위의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니까 팀원 기술, 일정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일정 기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메저 페이지죠. 이것은 현 수준 이제 메저링 하려다 보니까 몇 시그마 수준이냐, 예를 들면 그걸 중심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지표가 있어야 되죠. 그 지표는 고객의 어떤 그 요구사항으로부터 VO10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객에 매달린 특성, CTQ를 정하고, 네, 그것이 이제 과제의 지표인 Y로 전환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 이제 MSA, 그리고 현 수준을 측정을 하고, 이것이 베이스라인입니다. 그럼 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갭만큼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바로 메꾸면 즉 실천, 메꿔야 될 것을 찾아내면 이제 애널라이즈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Y의 어떤 그 내용들이 끝나면 그 수준, 즉 현 수준과 목표의 갭을 생기게 한 그것은 이제 X이기 때문에 잠재 원인 변수를 찾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널라이즈의 핵심은 개선 방향이죠. 분석을 통해서 도대체 프로세서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라는 명확한 단서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그 앞에 가설 검정이 보통 들어가죠. 분석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네, 분석이 끝나면 개선 방향이 나오는, 그래서 이 개선 방향을 끌고서 임프루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임프루브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 개선 방향을 최적화할 거냐, 개선 방향도 명확하게 프로세스에 끼워 넣으려면 앞뒤 관계도 따져봐야 되고, 또 그 끼워 넣을 또는 변형시켜줄 프로세스의 그 상황도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안, 즉 최적 대안을 찾아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리적으로는 이제 실험 계획을 통해서 최적 조건을 찾는 이런 과정으로 연결되겠죠. 다음은 이제 컨트롤 페이지인데, 최적화된 내용들을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플랜이 좀 필요하고요. 그 플랜대로 이제 실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졌느냐를 판단하고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페이지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이런 물음에 구체적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각 페이지별로 해야 될 활동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좀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난이도가 꽤 높은 케이스예요. 즉 하나의 이와 같은 시나리오나 어떤 상황을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 페이지별로 상황에 대해서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내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각 페이지별로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충분하게 전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만큼 방법론을 쉽고 빠르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묻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문항들은 이런 거 좀 높여야 되는 거, 수준을 좀 높여야 되는 유형들, 뭐 바둑, 경기 종목, 자격 시험, 뭐 이런 것들,
수준을 좀 높여야 되는 역량 향상 이런 문제들의 유형에 해당되고요. 자, 또는 이와 같이 좀 문제시 되는 거, 밥이 좀 설익어서 계속 안타까워한다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극복하기 위한 과제 유형들, 만들든가 뭐 가공한다든가 설치한다든가 만족도,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또는 주식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을 잃었는데 이것을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접근 개선 방법. 자, 이것은 이제 기업에서 뭐 수익이라든가 기능을 높인다든가 또는 어떤 세이빙 한다든가 이런 유형들의 과제 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하게 우리가 파생시켜서 문제들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본 사례 같은 경우는 DMAIC별로 각각을 좀 봐야 되는데, 과제 선정 배경 기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기술,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럼 그걸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목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표가 있고요. 하루에 이제 피는 담배 개수, 또 효과, 그렇게 달성했을 때 금전적으로 얼마큼 우리가 수익을 보느냐, 그런 부분이 언급되는 것. 즉 목표와 효과 계산은 분리돼서 명확하게 좀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과제의 정의라 그러면, 네, 범위 기술은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적으로는 시작과 끝, 그 다음에 공간적 범위, 이 프로세스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집, 회사, 회식 장소 이렇게 언급했는데 약간의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형적 범위라고 하는 것은, 네, 정확하게 이 프로세스 흘러다니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죠. 우리 제품으로 보면 뭐 제품의 모델명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원, 그 다음에 일정, 이런 식으로 디파인이 과제 기수가 정립이 됩니다. 다음에 메저 페이즈인데요. 메저는 현 수준을 이제 메저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Y가 뭐냐? 그래서 Y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Y를 그럼 숫자로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그것이 운영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흡연하는 총 개비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성과 표준은 규격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루당 몇 개냐라는 거, 단위당 몇 개냐라는 개념이니까 포화송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표준은 하나가 뭐냐, 즉 유닛이 뭐냐, 단위가 뭐냐, 그것이 이제 하루 1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 그 안에서 이제 몇 개의 결정이 발생하느냐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 성과 표준 규격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 한 개의 0개를 초과하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격에 해당되는 이런 명확한 표현.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 그 교재 DMAIC 편, 식스 시그마 바이블 시리즈 DMAIC 편에 보시면 메저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내용 이해에 좀 어려운 분이 있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현 수준은 이렇게 숫자로 만드는 거고, 이렇게 결점들을, 즉 분량이나 결점들을 정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직전 뭐 6개월간, 1년간 장기적인 어떤 데이터라고 규정된 기간 동안에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마련해서 하루당 평균 디펙 퍼 유닛이죠. 21.8개씩 담배를 피웠다. 목표는 그럼 0갭이다. 이렇게 메저링과 목표 수준. 그럼 이 갭만큼을 왜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느냐? 바로 우리가 개선하면 즉 실천이 되는 거고, 관련된 X를 찾아서 갭을 우리가 메꾸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잠재 원인 변수는 특성 요인들을 발견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관련된 것은 식후 흡연 여부, 피냐 안 피냐, 회의 중 흡연 여부, 이것도 다 특성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계획 수립을 해서요, 여기에 설명된 요 세 가지 유형별로, 세 가지 잠재 원인 변수별로 분석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중요한 것은 개선 방향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들리지 않고 시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구체적으로 더 사용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행하면 되니까요. 즉 실천이 되니까. 근데 뭔가 고민이 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 들리지 않고 다른 방안, 다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하겠다. 이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회의 중 흡연 여부 이런 것들은
바로 규정을 지킬 수 있는 강제 방안을 모색하겠다. 회식 지속 시간, 회식이 늘어지는 거, 이런 것은 회식 문화를 변경하는 어떤 검토를 한다든가 참석 시간을 조절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어도 됩니다. 그러면 즉시 실천이 되고, 지금 이 단계는 improve를 염두에 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improve에서는 각각의 이런 개선 방향별로 구체적인 대안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복지관 피트니스 센터로 바로 가겠다. 또 담배 피는 거 회의 시간에는 CC 카메라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회식은 1차만 참석하겠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이미지가 보이죠?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 이제 최적화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은 개선이 바로 이행돼도 되겠고, 또는 이와 같이 명확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최적화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과 검증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전체적인 수준의 목표 달성 여부를 어느 정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컨트롤 단계는 실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을 해서 이제 관리를 방안을 마련해서 실제 적용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관리가 이제 명확하죠. 이거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복지센터로 매번 가는데 출석표를 작성해서 관리를 1개월분을 자동 공지하다. 빠지면 월급에서 빼겠다. CC 카메라를 설치해서 회의 시간에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못 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자한테 제출을 해서 징계 조치하겠다. 잘못하면. 또 회식 1차만 참석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30분 강요로 전화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겠다. 뭐 이런 좀 명확하게 관리 방안,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그러면 묶어낼 거냐, 이런 표현들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6개월 동안 실행을 해서 이것이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을 해서 과제 완료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각각의 정의에 맞게 명확한 어떤 그 포인트를 표현을 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문항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난이도를 이제 중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그 방문론 문항인데요. MAIC별로 이제 FME를 가지고 전개를 해라 이겁니다. 이런 문항들은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식시마 과제가 정성적보다는 정량적으로 모든 활동을 표현하는 게 좋다. 정량적으로 각 페이지에서 표현할 수 있는 예를 들고 설명하시오.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우리가 문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 이해를 하고요. 또 정의를 알고 대응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define 페이지에서는 정량적으로 모든 활동을 이제 표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문제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량적으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죠. 또 메저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시그마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정량적으로 표현이 되겠고요. 애널라이즈는 가설 검정, 그 통계적 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임프루브에서는 실험 계획 이런 것도 정량적인 표현이죠. 컨트롤 단계에서는 플랜드 체크 액트 실제 적용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각각의 피드백을 숫자로 또 받아서 메저링에서의 목표 달성 여부를 비교해서 확인하는 이런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식스시마 과제를 뭐 수행하기 전과 후 장단점을 우리가 요약한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전체적인 전개 방식인데 뭐 쉬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디파인 단계 같은 경우는 과제 기술서 이런 게 없었죠. 그런데 도입한 이후부터는 과제 기술을 통해서 어떤 그 공통된 포맷으로 수행되는 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그 장점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또 메저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시그마 수준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죠. 그게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시그마 수준을 우리가 측정을 하면 6이라고 하는 공통된 값을 가지고 얼마나 못 미치는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과 장점이 있죠. 또 애널라이즈 같은 경우는 데이터만 같으면 재현성이 있죠. 분석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특징,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임프루브는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 단계에서는 우리가 관리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프로세스가 안정한지 안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법, 방법을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서 1에게 컨트롤 과제가 끝났죠. 이제 컨트롤 페이지가 끝난 상태에서 목표가 달성이 미달됐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DMAIC 이렇게 흐름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잘못된 지점을 지적하면 그 단계 이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서 취약한 부분, 해야 될 활동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형태로 답변을 제시하면 되죠. 지금은 이제 컨트롤 페이지에서 이관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자, 앞으로 이제 가보는 거죠. 그러면 최적 대안이 미흡했는지 이제 확인한다든가, 최적화 내용이 명확하게 개선에 어떤 최적화된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는지를 확인한다든가, 또는 애널라이즈에서는 이제 분석의 어떤 심도, 분석이 깊이 있게 진행된 건지, 또 개선 방향이 명확하게 나온 건지, 자, 그런 내용을 지적할 수가 있겠죠. 메저 페이지에서는 현수진이 제대로 된 건지, 또는 잠재운임 변수가 일반적으로 개선에 그런 단서를 제공하는 것들이 뽑아졌는지, 또는 디파인 같은 경우는 문제, 기술이 제대로 언급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거꾸로 해야 될 활동들을 짚어 나가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5페이지뿐만 아니라 15스텝이나 세부 로드맵 이런 것들도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DFSS 로드맵하고 DMAIC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공통적인 게 이제 DMA, 이게 서로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페이즈죠. 그 차이점. DMAIC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제 선정 배경 기술을 할 때요, 고객 관점이나 경쟁사 또 자사 관점, 그들 중에 하나만 보통 해당되는데, DFSS는 뭘 만들어야 되니까 경쟁사도 봐야 되고,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 고객도 봐야 되고, 그죠? 자사 상황도 봐야 되고, 3C를 전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약간 좀 규모 있게 진행되는 그런 조사 내용이 디파인과의 차별성이 있고요. DMAIC하고. 또 메저 같은 경우는 DFS 같은 경우는 이제 Y가 많죠. 봐야 될 것들이. 그에 비해서 DMAIC는 이제 하나 정도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DFSS는 현재 뭘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뭐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볼 게 없으니까 일단 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컨셉 디자인이라는 것이 애널라이즈에 진행이 되죠. 기능을 분석해서. 그래서 분석이라는 개념은 이제 기능을 분석한다 이런 개념이고, DMAIC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실질적으로 현재의 잘못된 부분을 메저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돌려주기 위한 그런 데이터 분석적 차원이 애널라이즈에서 이행이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지 않은 특성을 개선하고자 할 때 DMAIC 각 페이지별로 마주치는 문제, 해결책. 자, 이것도 뭐 생각하는 바에 따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지 않으니까 현황 파악이 안 되겠죠, 디파인에선. 그래서 과제 기술을 작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고요. 또 메저 페이지 같은 경우는 관리되고 있지 않으니까 MSA, 측정 시스템 분석이 안 돼 있겠네요. 데이터가 있는지 여부도 좀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측정 시스템 분석, 그것이 이산형이든 연속형이든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하나의 예입니다. 또 애널라이즈는 이제 데이터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데이터 수집 계획을 좀 철저히 수립하는 방법. 또 임프루브 페이지 같은 경우는 개선을 위한 어떤 인프라,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또 타 프로세스와의 연계성, 이런 것들은 조사가 되지 않았겠죠. 따라서 개선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활동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해결책으로는 이제 관리도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관리도를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실수 방지를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프리 컨트롤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쉽지 않죠. 네, 본 내용 같은 경우는 FMA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각 페이지별로 논하라는 의미인데요. FMA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FMA는 우리가 퀄리티 바이블 시리즈에 FMA 편이 있기 때문에 포드의 바이블이죠. FMA의 내용이 상세히 좀 표현되어 있는데, 약간의 응용적 측면으로 이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failure 이펙트를 뽑는다. 이것들은 우리가 DMAIC 관점에서 이제 measure, Y에 대한 얘기니까 measure에 대한 얘기죠. 또 DMAIC에서 Analyze는 개선 방향을 뽑는 거죠. 그래서 recommend action이 개선 방향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Analyze 단계에 대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mprove, 개선 내용은 이제 실천하는 거죠. 실행하는 것이 요 taken action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improve 개념이고, 컨트롤 말 그대로 current 프로세스 컨트롤이 대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FME 자체는 그 내용 안에 이미 MAC가 들어있다. 이것도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MAIC라는 기승전결의 형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네, FMEA를 우리가 MAIC로 좀 녹여내면 메이저 페이지에서는 네, 요 X를 뽑는 거. 여기 이제 X를 뽑아서 우선순위화하는 정도? 네. 그 다음에 애널라이즈는 요 개선 방향, 레코멘드 액션이 나오는 거. 또 임프루버는 테이컨 액션, 실제 액션을 취하는 거. 요게 이제 파워포인트 이런 게 연결되면 요 원인 때문에 요런 일이 일어나서 요런 일이 일어나서 요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영향을 갖는 이런 사건에 대한 해결책이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요 해결 활동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파워포인트를 심어 놓으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프루브 개념의 대응이 되겠습니다. 또 컨트롤은 요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측면을 언급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쉽진 않죠. 왜냐하면 MAIC와 이제 FM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실하게 꿰뚫지 않으면 네, 이와 같은 전개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제시되는 문항들 유형의 이 방법론 문항풀이가 그렇습니다. 막힘없이 줄줄줄 기술할 수 있는 수준. 우리가 그 문제 해결 방법론, 즉 문제를 해결할 때 MAIC 이런 방법론을 쓰게 된다. 또 15스텝 또는 40개의 세부로 대업을 쓴다. 이런 얘기들은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떤 활동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측력, 예지력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주어진 문항들을 내가 잘 풀어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지력을 내가 충분히 또는 얼마만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통계적인 문항풀이 뭐 중요하지만 또 그것에 의해서 당락이 또 결정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 프로세스 방법, 네, 거기에 따른 이 로드맵, 구체화된 것이 로드맵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이런 노력이 이 문항풀이를 통해서 달성이 됐으면 합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